작년 말까지 4.75까지 올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로켓처럼 올리는 금리를 올렸음에도 왜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걱정해야 할 만큼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고 계속해서 실적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은 실적, 나쁜 데들도 있지만 왜 완전히 그 전조가 보이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야 라는 대답 말고 또 다른 대답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드리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잉여저축이라는 겁니다. 잉여저축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 오늘 사실 미국의 예금금리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시장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이제 또 시장에서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익률 곡선 역전은 결국 침체로 가는 중요한 시그널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죠. 그게 뭐냐면 수익률 역전이 나왔던 10번 중에 9번은 확실하게 침체에 빠졌다. 그러니 지금처럼 수익률 역전이 이렇게 심화된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침체는 지금 시차를 두고 있어서 안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침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거다. 이런 공포?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되게 우리의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뭘 다뤘냐면 1월 달에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뭔가 바뀐 거 아니야? 이제 다르게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결정에 대한 문제였다면,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공포, 위협.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 침체가 안 나타날 뿐이지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팍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 수익률 곡선 역전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10번 중에 9번은 확실하게 맞췄기 때문에 봐라, 이렇게까지 수익률 곡선이 42년 만에 최대 벌어진 이런 경제 현상은 반드시 침체로 가게 돼 있어 라고 말하는 공포 때문에 지금은 지표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가가 버티고 있지만 곧 언젠가 어떤 시점이 되면 폭락한다. 왜? 침체가 기업의 실적도 결국엔 끌어내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거나 추가적인 투자를 하거나 보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잠깐 좀 드리자면 이 수익률 곡선 심화에 관련된 얘기고요. 제가 이제 그 김현석 거기에서 보면서 이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장의 공포 중에 이 윌리 커요디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영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거 루니툰 그 코믹에 나오는 거죠.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정신 차려 보면 뚝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런 그 공포가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 한경에서도 인터뷰 딴 거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지금 침체가 없고 연착륙한다고 하거나 노랜딩 같은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주요 근거가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그 중심을 건너왔던 2008년도 10월, 12월 막 이럴 때까지도 침체 없다. 그렇게 이 지표를 봐라. 침체가 나타나겠냐.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2009년도 초에 지수가 반토막이 나는 폭락을 했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랜딩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그런 것들이 또 지금 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큰 게 오고 있다. 뭐 몇 달 기다려서 사야 된다. 또 시장의 대표적인 그런 그 뭐 약세론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2년도까지 내내 제일 잘 마친 사람으로 말했던 사람이니까 시장에 굉장히 설득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이클 윌슨이랑 모건 스탠리 이 사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굉장히 논리정연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주가가 기업이 실적 악화에 빠지면서 결국 지금은 조정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확 침체로 인해서 나빠지면 지금 이제
2022년 4분기까지 나온 계속 실적이 괜찮은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나쁜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저점을 갱신해야 한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각오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의 근거들을 보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침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은 실적들이 결국에는 조정될 거다. 아주 그럴듯하고 또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타당성을 가진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건 아직 침체가 본격화되지 않아서다라고 말하는 거라서 사실 누구라도 좀 걱정스러울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그 시장이 2008년도의 그런 시장하고는 다르게 왜 시간을 꽤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작년 3월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4.75까지 올리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로켓처럼 올리는 금리를 올렸음에도 왜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거나 혹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걱정해야 할 만큼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고 계속해서 실적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은 실적 나쁜 데들도 있지만 왜 완전히 그 전조가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야.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야. 라는 대답 말고 또 다른 대답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잉여저축이라는 겁니다. 잉여저축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연준과 미국 정부가 폭발적으로 살포한 현금 살포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엄청나게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이 잉여저축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보시면 G7 국가하고 다 합쳐도 미국이 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지금 보시면은 잉여저축액 잔액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당연히 영국, 독일, 프랑스 얘네를 합친 게 G7이거든요. G7보단 작죠? 하지만 이 각각에 비해서는 거의 2배가 아니라 3배 많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미국의 잉여저축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2월 말부터 3월 지금은 어떤 현상이 제일 두드러지냐면 국가별로 통화정책을 달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틀 전으로 기억나는데 그 호주가 인플레이션을 이제 0.25만 올리면서 거의 이제 멈출 듯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 지난 거 확실하다. 그리고 뭐 50bp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제는 거의 인플레이션의 끝에 와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끝에 와 있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과감하게 예전에는 눈치 보냐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요번에 동결해 버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작년하고는 다르게 각 국가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동결하거나 작게 올리는 것들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뭐야 뭐 독립심이 강해졌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뭐냐면 잉여저축이 다르기 때문에 견디는 시간이 달라진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버티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미국은 4.75까지 여기서 5.5까지 막 올린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잉여저축이 다른 데 비해서 3배씩이나 되기 때문에 침체를 급격한 침체로 안 끌어당기면서 갈 수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돈도 풀지도 않았고 왜냐면 잉여저축을 보면 푼 양이 다르죠. 보시면은 한국은행 자 보시면 한국은행은 국채 단순 매입량이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게 적습니다. 보시면 이 진한 까만색은 한은의 보유 비중이에요. 그리고 국채 보유량이고 국채 발행 잔액 대비는 낮아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 이런 정도죠. 예, 엄청나게 뭐 이건 여러 번 보였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인인 거죠. 보시면 잉여저축의 양이 다릅니다. 유럽 국가들조차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이제는 다르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 한국 같은 나라는 버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요인, 잉여저축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갈 거라고 봐야 된다. 다른 얘기로 보면 미국은 그래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다. 연준이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아직 침체 그 모습이 아주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잉여저축이다. 그럼 잉여저축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그러냐라고 하면 이미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정점을 통과한 걸로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침체는 이 소매 판매가 줄면서 수요를 죽이고 수요가 꺾이면서 침체가 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실질 소매 판매는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점을 통과한 게 나타나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되는 지표는 사실 다 명목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실질 금액은 옆으로 가는 정도.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 여러분 마나임 지수라고 중고차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나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거리야.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됐죠. 마나임 중고차 지수가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중고차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에 디테일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테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잉여저축에 의해서 미국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약간 변화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보시면 자동차 소비의 실질과 그 다음에 명목이 있는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건 뭐냐면 사례예요. 사례. 요거는 좀 집중해서 보시자고요. 만약에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고가 차량을 조금 더 사게 선호하게 될 때는 희한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은 오르고 요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시기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고가 차량을 좀 살 수 있을 만큼 저축량이 좀 될 때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난 그러니까 꽁돈과 같은 세금 돌려받은 돈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요런 행동 패턴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중저가 차량과 고가 차량이 있는데 똑같이 자동차는 10대가 판매됐어요. 보세요.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 10대 판매됐고 21년도에도 10대.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 안에 구성으로 보면은 약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잉여 저축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20년도에는 고가 차량을 5대 샀었다면은 21년도에는 6대 사는 거예요. 6대 사니까 중저가 차량은 4대를 사게 됐죠. 똑같이 10대를 샀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체 대수는 똑같이 10대를 샀지만 고가 차량을 좀 더 사게 된 거예요. 여기서 고가 차량은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런 변화, 코로나 때 요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시기라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 시기니까 차량의 값을 올렸단 말이에요. 모든 상품이 다 그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 자동차를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똑같이 10대 팔렸지만 성적은 어떠냐면 명목 GDP.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원짜리 4대를 왜냐면 100원이었는데 21년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20원 올렸죠. 200원짜리도 고가 차량도 40원 올렸죠. 그런데 4대밖에 안 사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명목 매출은 높아지죠. 그런가 하면 고가 차량도 가격을 올리고 고가 차량을 조금 더 샀어요. 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잉여저축이 꽤 쌓였고 어느 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돌려받았어요. 사실상 1월 달에 콜라라고 말하는 돈을 돌려받은 그게 있죠. 어찌됐든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로 판매된 GDP 상승이 2020년도에 1,500원 상승했다면 21년도에는 자동차 판매 대수는 그대로인데 증가율이 28%나 올라간 걸로 경기가 좋아진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가짜죠. 왜냐면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니까 실질로 따져보자 이거. 실질 GDP로. 근데 실질 GDP로 따져봐도 증가율은 6.7%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같은 대수를 샀어도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가율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완전히 오히려 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작년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작년도 2분기, 2022년도 2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3분기, 4분기에 이를 때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실적이 나빠지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금리 상승에 의한 주가 하락은 나타나지만 기업의 진짜 실제 실적 발표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면 실질 GDP, 인플레이션을 빼고 난 그런 증가율로도 아예 마이너스로 들어가질 않아요. 판매는 그대로인데. 혹은 심지어는 판매 대수가 적어져도 가격을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플러스로 뜹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처럼 망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마이크 윌슨의 주장의 가장 중심점은 뭐냐면 이제 지금은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침체가 나타날 때는 기업 실적부터 급락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 역실적 장세에 의해서 광범위한 하락이 나타날 거다. 이 사람이 작년 2분기부터 그걸 주장했는데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갔어. 또 3분기에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갔어. 또 4분기에 주장했는데 4분기에도 또 생각보다 잘 나갔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실적 침체 단기적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도 결국에는 한 단계 더 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로 보자면 급격한 실적 하락과 침체에 의한 실적 하락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 잉여 저축이 많아서 고가로 좀 이동한 게 많아요. 왜? 자동차 같은 경우. 그래서 마나임 지수가 군고차 지수가 여전히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의 두려움을 사고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수요는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격 지표는 실적 지표는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은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 왜? 인플레이션 하락장은 전형적으로 40년 전에 한번 나타났어요. 70년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일 쇼크 첫 번째 오일 쇼크 때는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일 쇼크 때는 똑같이 유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4배가 올랐거든. 똑같이 인플레이션이 공포스럽게 나타났는데 주가 하나도 안 빠졌어. 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거를 인플레이션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말이 안 먹히기 시작한 거죠. 이제. 왜? 경험했으니까. 지금도 이제 아마 올해 1분기 실적도 이 사람의 말이 먹히겠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70년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역실적 장세. 지금 한국의 증권사 하우스 몇 군데 얘네들은 뭘 주장하고 있냐면 지금이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의 초입이라는 거예요. 작년은 역금융 장세. 역금융 장세가 뭔지 아세요? 금리가 올라서 기술주들 같은 것들이 빠지는 장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술주 빠졌고 이제부터는 그 금리가 올라서 침체를 가져와서 침체가 광범위하게 기업 실적을 떨어뜨리는 역실적 장세에 이제 초입에 진입했다. 라고 말하는 몇 개의 하우스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 시절에는 70년대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타나면은 아닌데 지나간 20년대 이런 인플레이션 없었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거슬러 가려면 70년도밖에 없어요.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전형적으로 실적이 나빠지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실적 장세처럼 대규모 폭락을 가져올 수 있는 실적 하락은 안 일어납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